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이 말이 최근 몇 년 사이 유행 키워드가 되었죠. 여러분의 소확행은 어떤 것들인가요? 오늘은 지난번 한번 소개해드렸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낭독해드립니다.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장석주 시인의 깊이 있는 사유가 담긴 책인데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일상의 작고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장석주 시인에게 소확행을 안겨주는 것들에 대해 들려드립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집밥과 책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홀로 걷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의 소확행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집밥과 어머니. 수렵과 채집의 시대가 끝난 뒤 농경사회가 열렸다. 사람들은 땅을 일궈 곡식의 씨앗을 뿌렸다. 그렇게 곡물 재배의 역사와 함께 빵과 밥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아나톨리,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호밀과 귀리 재배가 시작됐다. 호밀과 귀리의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농경법은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거치는 동안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인류는 빵과 밥으로 몸을 연명하는 역사를 열며 문명의 번성을 이루어왔다. 서양은 빵을 먹고 동양은 밥을 먹었다. 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다. 밥은 내 운명이다. 밥을 먹을 기대로 입안에 침이 괴고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갓 지은 밥은 몸에 생기를 준다. 나는 밥을 먹고 그 밥심에 기대어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밥과 몸은 하나다. 내가 먹은 밥이 곧 나다. 밥은 허기진 위를 채워 포만감을 주고 침울한 기분을 유쾌하게 만든다. 밥은 상심한 마음에 기쁨의 불꽃을 일으키고 몸에 이롭게 작용한다. 그런 까닭에 밥은 신경쇠약이나 외로움을 앓는 일을 일으켜 세우는 보약이다. 집밥은 예전에는 없던 말이다. 굳이 이런 조어가 널리 통용되는 것은 그만큼 집 밖에서 먹는 밥이 많다는 증거다. 집밥은 어머니의 밥이다. 그것은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다. 내 어머니는 한반도 내륙에서 가난한 농부의 맏딸로 태어나 평범하게 성장했다. 어머니의 유순함은 땅을 갈아엎어 씨를 뿌려 수확한 것을 먹고 살아온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농경사회의 유습 속에서 삶의 부피를 키워온 터라 식성도 시골 토박이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한반도 정주민으로 삶을 꾸려온 어머니의 맞이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으로 살과 뼈를 빚은 식성도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주민이 먹는 토박이 음식에 끌리는 것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잿빛 하늘에서 쌀가루 같은 첫눈이 푸슬푸슬 내리는 초겨울. 어머니가 끓여 밥상에 올린 청국장을 정말 좋아했다. 김장 끝나고 쌀아기 눈이 창호지 문에 타닥타닥 들이치는 초겨울 저녁. 햅쌀로 갓 지은 밥을 삼키고 청국장을 한 숟가락 들 때 입안에서 식도로 넘어가는 청국장은 부드럽고 깊고 달콤하다. 내가 삼킨 것은 땅과 더불어 땅이 내는 것에 기대어 살아온 농경민의 눈물겨운 역사다. 청국장을 목구멍으로 넘길 때 나는 타인을 향해 턱없이 너그러워진다. 급전을 융통한 뒤 사라진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도 나는 괜찮아 이 친구야. 힘내. 힘내라고 라며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집밥의 기억은 20살 언저리에 있다. 그야말로 맹렬하게 가난하던 시절, 식욕은 푸르렀지만 자주 끼니를 거르던 시절이다. 호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다. 나는 아직 세상살이의 쓴맛도 사업 실패도 사랑이 주는 쓰라림도 겪지 못한 청년이었다. 불가능한 것을 갈망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나쁜 관행에 반항하던 청년이었다. 내 눈에 봄날의 꽃은 유난히 화사했고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는 귀에 심벌즈처럼 울렸다. 나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과 견줘 처지를 비관하고 내 누추함에 몸서리치며 자학했다. 낯선 세상에 섞여들지 못한 채 쭈뼛거리며 내내 겉돌았다. 어느 겨울날 오후 오직 문학을 향해 직진하는 청년은 서울 청계천의 헌책방 수십여 군데를 돌았다. 꼭 찾고 싶은 책, 찾아야만 하는 책이 있었다. 해걸음이 되자 눈이 녹아 질척이던 길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빙판이 되었다. 나는 추위에 떨며 헌책방 서가를 매의 눈으로 살핀 뒤 몸이 지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거른 터라 배가 출출했다. 그 저녁 어머니가 끓인 얼갈이 배추 된장국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그 된장국의 온기가 핏속으로 흘러들며 몸이 따뜻해졌을 때 울컥하고 아늑한 슬픔이 밀려왔다. 얼갈이 배추 된장국은 조개나 해물, 육고기를 넣지 않고 된장을 풀어 가늘해서 슴슴했다. 이 슴슴함은 인공조미료 없이 오직 재료들의 원형질, 즉 흙과 식물과 빗방울이 한데 섞이고 어우러진 맛이다. 따뜻한 국물이 위장으로 흘러들어가자 나는 세상과 오랫동안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밥과 국물이 속을 덮였다. 아, 세상은 그럭저럭 살만하구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와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싶던 그날 밤 나는 혼곤한 잠에 빠졌다. 음식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 음식에 내밀한 감정이 겹쳐지는 까닭이다. 어떤 밥은 목이 메고 어떤 밥은 벅찬 회한의 슬픔과 함께 삼켜진다. 도무지 잊을 수 없을 만큼 기쁜 밥도 있고 마음이 팬 듯 아프고 슬픈 밥도 있다. 애인과 서울 근교 어느 산자락 식당에서 먹은 산채 정식, 저 남도 벌교 식당에서 먹은 꼬막 정식, 초봄 목포의 어느 식당에서 벗들과 먹은 삭힌 홍어와 홍어액국, 해남의 여관에서 하룻밤 묵은 뒤 이튿날 받은 한상 푸짐한 한식, 통영을 찾아갔다가 한 시장의 식당에서 먹은 도다리 쑥국과 민어회, 내 입맛을 돋운 음식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나는 내가 먹은 다양한 음식과 더불어 나이를 먹었다. 나는 감정과 감각의 맥동이 뛰어 질풍노도로 내닫던 청년 시절에서 한참 멀어졌다. 젊은 날은 경류로 흘러갔다. 내 정수리께 머리카락은 희끗해졌다. 그동안 사랑에 실패하고 누군가에게 배신도 당하고 번창하던 사업도 무너졌다. 그런 쐐기풀같이 따가운 세월을 신한고난으로 건너오며 환멸과 치욕을 예사로 알 만큼 나는 늙었다. 어느 해 겨울 저녁 얼갈이 배추 된장국을 끓이시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다. 어머니의 죽음과 더불어 내 집밥의 황금시대는 끝났다. 좋은 시절은 늘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니의 집밥을 얻어먹을 수 없게 된 것은 내 인생이 덧없고 쓸쓸해진 가장 큰 이유다. 왜 책을 읽나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독서는 기억과 내면 감정을 일깨우는 사색으로 삶을 이끄는 활동이다. 독서할 때 우리는 침묵과 고독에 휩싸인다. 침묵이 머리 위에 들이우고 고독은 우리를 씨앗의 껍데기같이 감싼다. 우리는 배아 상태에서 몽상에 빠져드는데 그 사이 책은 우리를 현실과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 독서는 마법의 열쇠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의 문을 열어주는 동료자와 같다. 독서를 통해 내면의 공허를 채우고 우리 안에서 그르렁거리는 인식욕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아둔한 짐승에서 예민한 감수성과 취향을 가진 존재로 발명된다. 독서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존재의 발명행위인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기원전 479년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은 자기 수련 혹은 자기 수양의 도를 가리키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독서 행위일 테다. 공자의 기억력과 교양은 모두 책을 통해 얻었을 것이다. 독서란 배우고 익히며 자기 안의 무지를 깨고 알매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다시 공자는 말한다. 한 가지를 아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보다 못하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보다 못하다.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성찰할 계기를 주고 더 높은 이상을 품게 하며 고매한 인격을 닦는 유력한 수단이 되어준다. 무엇보다 독서는 기쁨을 구하는 일이다. 내 경험을 돌이켜보면 책 읽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닌 기쁨을 훔치는 시간이고 외로움에 처한 헐벗은 영혼의 기쁨을 수혈하는 일이었다. 새벽의 고요 속 무릎에 담요를 덮고 어젯밤 택배로 도착한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사람은 타인의 사유와 경험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좁은 사유와 유한한 경험의 영역을 확장한다. 펼쳐진 책은 의미의 바다고 책은 우리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로 이끈다. 독서 행위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고 미지의 가능성과 세계를 향해 모험에 나서는 일이다. 독서는 정신의 쇠락 그리고 망각과 맞서며 궁극의 나를 찾고 나다움을 회복하려는 상상의 모험이다. 독서는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한다. 또한 불사의 삶에 대한 무의식을 자극한다. 아울러 독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행복의 열망은 이곳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법이다. 독서는 메마른 현실에서 행복으로 향하는 도피고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행복의 경험이다. 독서가 기쁨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토록 오랜 세월 그것에 파묻혀 지낼 수는 없었을 테다. 목매함으로 방황하던 20대에도 내 곁에는 책이 있었고 인생이 난파하여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던 40대에도 곁에 책이 있었다. 인생의 수많은 파란과 곡절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몸을 웅크린 채 꾸역꾸역 읽었던 책 덕분이다.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책은 우리 안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를 타성의 감옥에서 수인으로 사는 존재를 해방시킨다. 이 새벽 내가 책을 읽는 것은 나라는 감옥, 고독이라는 감옥, 불행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 것이다.
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나에게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혼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다. 책을 읽는 사람은 나날이 젊어지고 불멸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책을 읽는다.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읽어치운 뒤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물론 그것은 바닷물을 다 삼키겠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욕망이다. 걸을수록 행복해진다. 인류같이 직립보행을 하며 이동하는 동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인간은 척추를 고추 세우고 두 발로 서서 걷는다. 직립인간은 걷는 동안 몸과 정신이 하나로 통합되어 온전해진다. 새가 공중을 활강하는 것, 물고기가 물속에서 지느러미를 써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두 발로 이동하는 인류의 걷기는 제 몸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하나다. 직립인간의 두 다리는 곧 새의 날개고 물고기의 지느러미다. 내 조상은 걷는 인류다. 인류에게 걷기는 진화와 진보를 향해 내딛는 일이었다. 인간은 수만 년 동안 걸으면서 생존 능력을 키우고 인지의 지평선을 넓히며 오늘에 이르렀다. 저 앞에서 걷는 사람의 자세를 살펴보자. 걷는 사람은 전방 풍경에 눈길을 주고 팔을 흔들면서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앞쪽으로 내딛는다. 한쪽 다리를 들어 앞쪽의 발꿈치를 착지한 뒤 다른 한쪽 다리를 들어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간다. 걷는 사람은 들숨과 날숨을 쉬고 차츰 맥박이 빨라지면서 온몸에 열기가 도는 것을 느낀다. 걸음이 빨라지면 심장박동도 더 빨라진다. 나는 걷는 일에서 작은 보람과 기쁨을 얻는다. 대개 오후 시간에 걸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풍경과 나를 뒤섞는다. 바람이 물결을 밀고 가듯 나는 풍경을 밀며 나아간다. 걸으며 눈앞의 풍경을 주시할 때 풍경은 눈으로 들어와 혼란스러운 감정, 뒤엉킨 생각과 섞이며 가지런해진다. 어느덧 나는 풍경과 일체로 움직인다. 내가 풍경이고 풍경이 내가 되어 걷는 동안 생각을 펼치고 다른 생각을 끌어와 그것과 겹쳐보며 그 실마리를 한 가닥씩 풀어간다. 생각의 윤곽이 또렷해지고 정신은 점점 투명해진다. 걷는 시간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대지를 밟고 나아가며 몸을 쓰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자기 안의 감정과 사유가 질서를 향해 나아가느라 소용돌이를 겪는 시간이다. 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걷기와 생각하기가 한 쌍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소요학파라는 이름을 얻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물론이거니와 몽테뉴, 루소, 칸트, 니체 같은 현대의 위대한 철학자들, 그리고 보들레르나 랭보 같은 시인들은 왜 한결같이 걷기에 몰두했을까? 소요학파 철학자들은 말하면서 걷고 걸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감히 말하자면 철학은 언제나 걷기 상태에 있다. 이 표현은 철학이 걷기 방식과 유사한 존재 양식에 따라 이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넘어지는 걸 스스로 막으면서 무한히 반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양식 말이다. 철학자나 시인에게 걷는 것은 숨결이 꺼져가는 사유를 살리고 먼지처럼 부유하는 상상력에 윤곽과 형태를 주며 키우는 일이다. 걷기는 철학자에게 사물과 세계를 분석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주고 시인에게는 시의 영감과 착상을 얻고 기르는 기회를 부여한다. 걷기는 무의의 행위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걷기는 그림의 여백에 가깝다. 테크놀로지의 증식에 감싸여 있는 세계에서 그런 여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사유와 경험과 도착만을 생산하는 육체노동일 뿐만 아니라 휴식, 기분전환, 시적 통찰의 시간을 선물로 주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걷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권태와 허무에 찌든 몸을 애초에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주며 그것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는 계기로서의 시간을 만들어준다. 걷는 자는 제 앞에 펼쳐진 세계를 눈으로 빨아들인다. 길과 길 옆에 선 나무들, 더 먼 곳의 숲, 절벽, 산능선, 푸른 하늘 따위를 제 몸으로 끌어당겨 자기라는 내부와 뒤섞는다. 우리가 걸을 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간다. 걷기는 시간을 버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아하게 잃는 일이다. 그 시간의 유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가롭게 걷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은 느리게 우리에게서 벗어나며 덩달아 우리를 시간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만든다. 벗이여, 더 행복해지고 싶은가? 더 풍부하게 상상하고 깊은 생각을 품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장 신발끈을 조여매고 밖으로 나가서 걸어라. 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나아간 인류의 대열에 기꺼이 합류하라. 당신은 혼자 걷는 게 아니다. 당신이 걸을 때 인류 전체가 당신과 함께 걷는다. 인류에게 걷기는 하나의 여정이고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척이며 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꿈의 항해다.